한 50분 정도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태권도 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청색 사람이 지금 레드 빨간색 이제 선수를 이제 어디를 차고 있죠? 재미삼아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알을 차고 있습니까? 몸을 차고 있습니까? 어디를 차고 있습니까? 몸을 차고 있죠. 아무도 안 보시는. 목 차고요. 오늘 어떤 내용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방암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방암이 어떤 건지, 어떻게 생기는 건지, 그 다음에 생기는 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건지, 그 다음에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건지, 그리고 치료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1900년대,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98년도에 유방암이 1년에 한 4,70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뜨거웠던 월드컵이 있었던 해에 우리나라 유방암이 한 7,500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보면 우리나라 유방암이 1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5년 사이에 4배 이상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발생률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작년 10월 달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유방암을 선진국병이라고 하는데요. 잘 사는 나라에서 많이 걸리는 나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방암이 발생하는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유방암 발생의 거의 70% 정도가 여성 호르몬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자극되면 될수록 유방암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가족력이나 유전인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암도 다 비슷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 조절할 수 없느냐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 연령. 일단 유방암은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는 발생하는 연령이 조금 어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력. 이제 이거 가족력을 따지다 보면은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떠오르게 될 텐데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유전 인자가 이상이 있어서 이제는 수술을 하고 복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노출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관련된 것들 보면 초경을 빨리 하거나, 그 다음에 폐경이 늦거나, 그 다음에 출산을 하지 않았거나 임신이 늦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들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유전 영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절 가능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모유수유,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모유수유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본인이 모유를 먹이는 기간들이 1년 이상이 되면은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폐경 후 비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보면 살이 찌는 경향이 있는데 비만하게 되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들이 높아진다. 그러니까는 살이 찌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호르몬제 복용. 이것들은 영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이제 뭐 영향이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없다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고칼로리 고지방 식이, 음주 및 흡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유방암이 얼마나 정도 생기는지 알았으면 유방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유방암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방은 일단 유두가 있고요. 그 주변부에 유둔 부위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을 따라서 유관이 발달하면서 유선소역이 발달되게 되겠습니다. 그 유방 조직을 주변으로 해서 지방 조직이 감싸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이 어디에 생기느냐 하면 이런 유두, 유관, 유선소역 같은 유방 조직에 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 지방 조직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유방암을 알게 되면 이제 비침윤성 유방암과 침윤성 유방암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보험을 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면 교수님 제가 분명히 암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가니까 이건 암으로 안 쳐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보면 상피내암, 제자리암의 경우에 약관에서 이것들이 이제 보험금을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암은 암입니다. 암은 암이고 우리가 연기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체 유방암의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비침윤성 유방암하고 침윤성 유방암의 차이는 뭐냐? 일단 비침윤성 유방암은 말 그대로 침윤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암이 상피 안에만 있다는 말, 제자리에 암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관 안에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서 침윤성 유방암은 암세포가 유관을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퍼져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에 반해서 침윤성 유방암은 뚫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선이나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다른 장기에 전이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유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자를 이제 암세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 갇힌 사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구경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피내암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사자가 뛰어나오죠. 그럼 이제 빨리 도망을 가야 될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침윤성 유방암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치료가 강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방암이 자라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알아봐야겠는데요. 일단 유방암은 덩어리로 자라겠죠. 덩어리가 자라면서 주변을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겨드랑이에 이 파선 전이가 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 파선이 전이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뼈라든지 간, 폐, 머리까지도 전이를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가 유방암이 어떻게 생기고 유방암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이제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방암을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유방암의 진단 및 검사를 위해서는 총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자가검진, 본인이 만져보는 거, 그 다음에 영상검사, 초음파라든지 유방촬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 조직검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아닌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조직검사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연령별로 유방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또 언제부터 정기검진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권고안인데요. 일단 30세 이후부터는 자가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요. 35세 이후부터는 2년 간격으로 의사를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4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게 일반인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검진 권고안이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이 있겠죠. 뭐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진료를 권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방 자가검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유방을 보면은 유방은 생리 주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거든요. 생리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리 직전에 유방이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방이 뭉치게 되면 만져도 본인이 실제로 이게 덩어리가 있는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생리를 하시는 분들은 생리를 하고 마치고 일주일 후에 하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생리가 끝나신 분,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첫째 날, 뭐 오늘 이번 달 같으면 8월 1일, 다음 달 같으면 9월 1일 매달 정해놓고 하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손가락 3개, 가운데 3개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쓸어보는 겁니다. 쓸어보되 유방 전체 빠짐없이 잘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오면서 검사를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빠짐없이 잘 지그시 만져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평상시에는 없던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만져진다. 이제 그럼 빨리 오셔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변화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환자의 이분을 보면은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피부가 움푹 들어가게 보이시거든요. 여기 좀 연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암으로 의심되는 멍울 같은 경우는 양성 종양에 비해서 단단하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주위에 고정되고 경계가 불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멍울 표면에 피부나 유두가 움푹 들어가거나 들어 올라오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흔히 유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유방 통증이 있으니까 암에 걸린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분들을 보면 80%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과 유방암의 연관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진하고 비슷하게 유두에서 피부 변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파제병이라고 해서 유방암의 일종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에 변화가 있으니까 주로 피부과로 먼저 진료를 하시거든요. 피부과에서 진료를 계속 받아보는데도 호전이 없고 낫지가 않아서 또 계속 반복되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 나와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습진과는 달리 많이 가렵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과 진료 후에도 낫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을 보시면 유두에서 분비가 나오죠. 흔히 유두 분비가 나오면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두 분비가 나온다고 다 걱정할 건 아니고요. 걱정할 거는 이제 아래 보면 분비물이 피색깔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한쪽 유두에서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군데의 유관에서 나오지 않고 한 군데서 나올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과 관련성이 높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혹이 있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유방에서는 만져지지 않았지만 겨드랑이에 멍울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겨드랑이 전이가 만져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파선염이 있어서 커져 있거나 아니면 결핵이 있어서 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사진의 경우에는 유선 조직이 유방에 있어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너무 걸리적거리면 그냥 수술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영상의학적 검사를 보느냐인데요. 영상의학 검사는 크게 4가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 촬영술과 유방 초음파, MRI, PET 등이 있겠는데요. 유방 촬영술입니다. 보시면 유방을 누워가지고요. 꽉 눌러가지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유방암의 경우는 이렇게 하얗게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유방 구조의 변형으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검진 기본 검사가 유방 촬영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아파하시죠. 유방 촬영의 장점은 석회화 변변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석회화라는 건 여기 보시면 양성 석회화도 있고 악성 석회화도 있을 수 있는데 양성 석회화의 경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의 원인은 지방이 괴사되었다거나 아니면 오유에 칼슘 성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서 혈관이 변하거나 이런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악성 석회화 병변은 모양을 딱 보면 기분이 뭔가 나빠 보입니다. 하얀 점점점들이 이제 뿌려져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유방에 퍼져 있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실제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런 변변의 경우에는 흔히 초음파 같은 검사가 좋다고 하지만 이 악성 석회화의 변변의 경우에는 초음파에서 안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은 꼭 공존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방 촬영의 한계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유방 조직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덩어리가 안 보일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젊은 여성, 유방 조직이 치밀한 여성은 판독이 곤란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추가를 해서 덩어리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아무래도 덩어리를 잘 보기 때문에 남성 종양과 고형 종양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자분에게 설명을 다 드리면 나는 몸에 뭐가 있으니까 걱정해야 돼, 걱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양성 병변의 모양이고요. 단순한 낭종의 모습, 그다음에 섬유선종의 모습. 암은 뭔가 좀 모양이 기분 나빠 보이죠. 경계가 불룩하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자, 보시면 유방 촬영에서 여기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한데 정확하게 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음파 내보니까 이제 덩어리가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독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환자는 괜찮다, 잘 모르겠다,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MRI인데요. MRI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쪽에도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범위가 줄었는지 아니면 더 커졌는지를 비교하기가 좋고요. 이전에 수십 년 전에부터 해서 이전에 유방에 조금 파라핀 같은 것들 많이 넣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게 되면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에서는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간섭 때문에. 근데 그나마 MRI가 조금 구분하기가 좋아서 그런 환자들에게 있어서 검사를 할 때는 MRI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PET-CT를 저희가 수술 전에 대부분 찍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방암이 혹시 다른 쪽으로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시다 보면 유방에 병변이 있으면서 겨드랑이 쪽에 의심되는 병변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냥 바로 유방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 검사를 해서 진짜 유방암인지 아닌지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요. 먼저 세침 흡입 검사, 아주 제일 간단한 검사입니다. 가느다란 침을 넣어서 긁어내서 세포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가느다란 세포를 긁어내다 보니까 판독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고 따라서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사기고요. 주사기를 통해서 빨아당겨서 털어내서 세포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무서워 보이는데요. 중앙침생검입니다. 이제 굵은 바늘을 넣어서 조직을 일부를 떼내서 그거를 조직 검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사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병변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병변이 진짜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 덩어리가 보이고요. 이제 침을 넣어서 타겟을 해서 찍어서 뽑아내서 조직 검사를 보내서 이게 진짜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맘모톰 절제 수술은 아까 말했던 총조직 검사보다는 조금 더 굵은 바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작은 종양의 경우에는 이것들로 다 덩어리를 다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맘모톰은 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맘모톰으로 절제를 했는데 암이 나올 경우에 수술을 어차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맞겠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정확한 수술 진단 방법은 진짜로 그 덩어리를 다 절개를 해서 이게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용적으로 불리하겠죠. 상처가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이다, 악성이다가 알 수 있겠죠. 암이다, 아니다가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양성이면 우리가 수술을 다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양성이라 하더라도 이런 병변들이 있게 되면은 수술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병변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거를 해주어야 될 것이죠.
이제 이거는 현미경적으로 봤을 때 상피내암의 현미경적 소견이고요. 이거는 침류성 유방암의 현미경적 소견입니다. 이제 반 정도 지나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치료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암 환자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진단이 되었으니까 유방암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유방암 치료 방법은 이제 국소 치료와 전신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국소 치료는 병이 생긴 부분을 직접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신 치료는 덩어리가 생긴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몸에 대해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세포에 대해서까지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는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술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한 부위에 대해서 방사선을 쐬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게 방사선이 전신 치료가 아니냐, 우리 온몸에다가 방사선을 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암이 생긴 부분을 위주로 해서 방사선을 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 치료에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주사로 맞거나 약을 먹거나 그 다음에 표적 치료 같은 것들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방암이 유방에 생기고 림프절에 암이 생겼죠. 그런 것들을 수술로 해서 절제를 해내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쪼아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국소 치료가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어디인가도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않지만 숨어있을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전신 치료가 되겠고, 그런 것들에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수술적 치료를 보겠는데요. 그럼 이제 수술로 절제를 해야 되겠죠.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술은 유방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수술을 감시 림프절로 해서 제거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암세포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림파선을 청소해내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을 모양을 위해서 재건술을 하느냐 마느냐를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방 보존 수술입니다. 암이 생긴 부분을 위주로 해서 덩어리를 제거해내고요. 그 다음 겨드랑이에 암세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의 임파선을 떼서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방 보존 수술의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전절제술을 바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암병변을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냐? 최대한 보존 수술을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암의 충분한 제거가 필수이기 때문에 제거 후에 잔존 유방 조직의 정도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전절제나 재건술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전에 다양한 검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전절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 절제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를 지켜볼 수 있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수술 중에 동결절편 검사를 통해서 절단면, 우리가 잘라낸 부분이 끝에 암세포가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실제로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절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수술을 멈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잘라내고 확인을 해보니까 절단면이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방에 암세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해가림프절은 이전에는 이제 감시림프절 검사를 하는 게 없어가지고요. 이전에는 유방암 환자면은 겨드랑이 임파선을 그냥 무조건 다 긁어냈습니다. 다 긁어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방에 있는 림프절을 다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다 떼다 보니까 팔이 붓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파선을 다 떼봐도 전이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도 제법 많단 말이죠. 그러면 쓸데없는 처치가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면 몇 개만 떼서 이게 실제로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추가적으로 다 안 떼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사선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입을 해서 감시림프절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몇 개만 떼서 이게 진짜로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으면 그대로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술 중에 하는 검사, 조직 검사는 이제 동결절편 검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수술 중에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빨리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약물 처리를 할 수는 없고 그 조직을 바로 올려서
슬라이스를 내서 조직을 절편 잘라서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물 처리를 하는 거에 비해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 중에 절단면이 깨끗한지, 그다음에 감시질이 부적된 것들이 암세포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용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구 절편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로 그 결과가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병기에 따라서 최근에 수술 방법이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유방 보존 수술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분 수술하게 되면은 그냥 덩어리만 떼고 바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닫게 되면 이제 푹 꺼질 수 있으니까 안에 있는 조직들을 당겨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이런 것들도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부분 절제를 하고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보존 수술의 장점과 단점, 아무래도 전절제 수술에 비해서 범위가 좁다 보니까 회복이 빠르겠죠.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1차 치료 종료 후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크겠습니다. 본인의 가슴이 남아있습니다. 단점은 유방 보존 수술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방사선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방 보존 수술 플러스 방사선 치료가 전절제 수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광역 유방 절제 수술은 유방을 다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편편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절제 수술을 하시게 되거나 부분절제를 하고 나서 재건 수술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미용 성형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암 환자들에 대해서 수술한 후에 재건하는 거기 때문에 미용보다는 재건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부피나 만족도는 100%가 아닌 한 7, 8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속옷 착용해서 했을 때 어색하지 않을 정도를 저희가 성공이라고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진짜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이런 것들이 참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판정하기도 힘들게 되겠습니다. 재건 수술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즉시 재건. 전절제 수술을 하면서 바로 재건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전절제 수술을 한 이후에 좀 경과를 지켜보다가 지연해서 재건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는 등살을 이용하는 경우,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뱃살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살을 이용하는 경우이고요.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방암 치료 방법은 국소치료와 전신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방암은 주치료가 있고 보조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치료는 당연히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암이 나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조치료는 아까 방사선치료는 국소치료였죠. 그래서 보조치료에는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항호르몬치료, 표적치료.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는 수술한 이후에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방암 수술의 보조치료는 네 가지, 항암치료, 항호르몬치료, 방사선치료, 표적치료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반 정도 이상 지났으니까 한번 제가 물어본 거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수술을 한 이후에 암 크기가 1.5cm고요. 임반선 전이가 없으면 우리가 유방암 1기라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봤을 때 수술만 하고 다른 치료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생존할 확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자, 1, 2, 3, 4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교수님들이 수술을 잘했었으니까 10년 동안 수술만 하고 아무 문제 없는 확률이 95%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2번. 95%가 문제가 없다. 3번. 80%가 문제가 없다. 4번. 70%가 문제가 없다. 한 3, 4분들이 좀 두고 드시는데요. 안 드신 분들은 뭐죠? 100%인가요? 이게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만든 식인데요. 보면 파선 전이가 없을 때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생존하는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80%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20%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뒤에 보니까 항암 치료하고 항호르몬 치료를 더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생존율이 90% 가까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10% 정도 올린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럼 보조 치료를 해서 생존율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까?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반대로 말하면 10%를 올렸지만 문제가 생길 확률을 반으로 줄인 거죠.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거고요. 자, 그럼 또 질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술하고 암 크기가 2.5cm고요. 임파선 전이가 5개가 있으면 이제 3기가 됩니다. 이 환자가 과연 수술만 하고 다른 치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 손을 한번 들어, 이번에는 꼭 다 들어주시고요. 자, 1번 80%. 자, 이건 없겠다, 그죠? 아까 1기에서 80%였으니까. 2번 70%. 자, 한 번 드셨고요. 3번 60%. 대다수 드셨고, 4번 50% 이하다. 다 대다수가 50% 이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니까 이 정도 대상은 보시니까 35% 정도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기 이상 된 환자들을 보니까 수술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드물구나, 높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군요. 그러면 3기 이상 됐으면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느냐. 근데 보조 치료를 더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0%가 넘죠. 그럼 상승 효과가 거의 수술 효과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또 보조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든지 후기든지 보조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치료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생존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보조 치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조 치료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 5가지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병기가 어떠냐, 환자 나이가 어떠냐, 배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 혈투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 상태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항암치료입니다. 제일 두려워하시는 항암치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이유는 보조 치료를 수술하고 나서 할 때 항암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힘든 치료를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다양한 약제가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다른 약사님이나 간호사분들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종류가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파선 전이가 없게 되면 AC라는 약을 통해서 4번을 하거나 아니면 CAF, FAC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6번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3주 간격으로 하게 되니까요. 4번을 받게 되면 3개월이 걸리게 되고 6번을 받게 되면 18주, 4.5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파선 전이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8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4번 추가하는 약을 매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맞을 약을 3주에 나눠서 조금씩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동일하게 개월 수는 같게 되고요. 이 경우는 병원에 오는 횟수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기본적인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정해진 건 수술 후에 하게 되면 3주에서 6주 후 사이에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고, 항암제의 종류나 용량이나 횟수나 기간 등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가 항호르몬 치료인데요. 항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유방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 항호르몬 치료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는 건데요. 자, 이 항호르몬 치료를 설명하기 위한 표입니다. 이제 항호르몬 치료라는 것은 호르몬의 영향을 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있고 그 호르몬 수용체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붙어서 유방암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억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타목시페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양이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합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수용체에 자기가 먼저 붙어요. 먼저 붙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붙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방암에 미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효과를 노린 게 타목시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경전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여성 호르몬 어디서 만들어지죠? 주로 난소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폐경전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난소를 억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원료 자체가 없으니까 붙을 원료가 없어지겠죠. 이런 효과를 노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경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성 호르몬이 붙어서 유방암을 자라게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목시페라는 약은 모양이 비슷하니까 동일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폐경이 되었다는 말은 난소가 기능을 안 한다 그죠? 난소가 기능을 안 하니까 폐경 전에 썼던 난소 억제 주사는 쓸 수가 없겠죠. 그에 반해서 그러면 폐경이 되었으면 여성 호르몬이 전혀 안 만들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고 다른 기관에서 전환이 되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전환할 때 쓰는 효소가 아로마타제인데요. 이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여성 호르몬이 또 안 만들어지겠죠. 그런 효과를 노리게 되는 게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경 전후에 다 쓸 수 있는 약이 타목시펜이고 폐경 전에만 쓸 수 있는 게 난소 억제, 폐경 후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먹고 이런 것들 뒤에 또 나중에 약사님하고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방사선 치료입니다. 아까 방사선 치료는 유방 보존 수술 받으신 분들은 다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전절제 수술을 하시면 보존 수술을 기본적으로 하진 않지만 병이 좀 진행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전절제를 하였더라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덩어리 크기가 식륜성 암의 크기가 5cm가 넘거나 그 다음에 겨드랑이 파선 전이가 4개 이상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전절제를 하셨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되겠습니다. 보통 30번 정도 받고요. 일주일에 5번, 월화수목금 받습니다. 토일을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방사선과에 안 물어보십시오. 방사선과에서 일을 안 하니까 안 하게 되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하게 되고 통합치료하게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통은 항암치료를 할 경우에는 항암치료가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항암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보조치료들과 함께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치료가 이제 표적치료인데요. 이 표적치료는 헐투라는 종양 유전자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헐투라는 종양 유전자가 뭐냐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있는 유전자인데 이 헐투 종양 유전자가 과발현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발현되어 있다는 말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현이 너무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는 유전자가 많으니까 세포 분열이 많을 거고 그러니까 암세포가 빨리 자라겠죠. 그러니까 같은 병기 안에서 예후가 좀 더 나쁘게 되니까 그것들을 대상으로 치료하게 되는 게 표적치료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 정상적으로 헐투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등성 있죠. 근데 헐투가 가발현되면 상당히 많아 보이죠. 그렇게 되면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암세포를 빠르게 자라요.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주는 약이 표적치료제 중에 하나인 헐세틴입니다. 이 헐세틴을 통해서 이 과발현되는 것들을 억제시켜주는 건데요. 그래서 헐세틴은 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게 되면 항암치료 또는 항암치료 후에 하게 되는데 헐세틴이라는 이 헐투라는 종양 유전자가 과발현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환자의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환자들 또 다 하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기준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임파선 전이가 있는 헐투 종양 유전자 과발현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이 돼서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종양 크기의 1cm를 넘으면서 헐투 과발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할 때는 꼭 항암 치료하고 동반해서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헐세틴이나 치료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약이 심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때는 항상 심장 기능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양한 보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꼭 있으세요. 아, 교수님 저는 항암 치료 받기 싫고요. 항암 치료 대신에 방사선 치료 받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면 받는 거고 받지 않아도 되면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는 기준이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지 내가 이 치료 대신 이 치료를 받겠다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치료 4가지를 다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하나도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2가지 받으시는 분, 3가지 받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치료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몸이 너무 허약하신 분들은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하면 그럴 때는 치료를 생략하는 게 오히려 환자에게는 이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유방암 치료 관리 이것도 뭐 뒤에서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 그냥 건강하게 생각하시라 그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고요. 저희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정기 검사를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 5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는 이제 폐 검사를 많이 했었는데 나라에서 이제 폐 검사를 못하게 해서 이제 다양한 뭐 피검사, 유방검사, 베어스캔, 흉부, 엑스레이, 복부 초과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전체 생존율이 80%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90%가 되었고 지금은 2015년이니까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단된 연도에 따라서 유방암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면 최근에 진단될수록 생존율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왜 같은 유방암인데 생존율이 최근에 진단될수록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동일한 병기 내에서 치료율이 상상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조기 검진이 많다 보니까 병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발견되는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예후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2, 3기 환자들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1기, 2기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기, 2기 환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예후가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에 중요하게 된 게 이제 정기 검진입니다. 검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증상은 없는데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오늘의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유방암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검진이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암을 빨리 발견을 하고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 결과를 얻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발견하고 또 좋은 점은 크기가 작으니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존 수술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전절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건 수술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사진인데요. 이건 목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건데요. 어쨌든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유방암을 대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